여러분 믿기시겠습니까? 강남 한복판 50억짜리 집을 가진 노인이 왜 남의 아파트에서 경비복을 입고 서 있어야 했을까요? 그는 세금과 보험료, 생활비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여자는 그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말을 하고 청소를 시키고 심지어는 뺨까지 때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여자가 어느 날 자신의 아들의 약혼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보시면 믿기 힘든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5세 오정남. 언제나 경비복과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모자는 늘 이마를 가렸고 복장은 몸을 단단히 감쌌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는 그저 경비 아저씨였을 뿐 개인적인 사정을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아침 정남이 로비 유리창을 닫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각또각 익숙한 하이힐 소리. 명품백을 맨 젊은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아름 30살. 그녀는 눈길 한 번 제대로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바닥 왜 이렇게 더럽죠? 얼른 치워요. 정남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부탁이 아니라 지시가 아니라 멸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직업이 그렇다는 이유로 존중조차 받지 못했던 순간 말입니다. 며칠 뒤, 아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와 정남 앞에 툭 던졌습니다. 이거 당장 치워요. 냄새 밴단 말이에요. 정남은 모자를 고쳤으며 묵묵히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허리는 굽었고 손마디는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오후, 로비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정남이 대걸레를 움직이고 있을 때 아름이 다가와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뭐해요? 사람 다치면 책임질 거예요? 빨리빨리. 정남이 고개를 숙이고 대답하려는 순간, 찰싹!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답답해서 정말. 이렇게 느려서 어디 쓰겠어요? 정남은 놀란 듯 잠시 멈췄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다시 걸레를 움직였습니다. 붉게 달아오른 뺨보다 더 깊게 남은 건 자존심의 상처였습니다. 그날 밤 경비실 거울 앞에 선 정남은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자는 여전히 머리에 얹혀 있었지만 거울 속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나. 50억짜리 집이 있어도 사람 취급 못 받는 게 내 인생이구나. 그의 시선은 책상 위 액자로 향했습니다. 아들 세준의 졸업식 사진. 환하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정남은 모자를 벗어 액자 옆에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아들만은 잘 살아야지. 그게 내 마지막 희망이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토록 경비원을 무시하고 뺨까지 때린 이 여자가 며칠 뒤 오정남의 집에 아들의 약혼녀라며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곧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뒤 정남과 부인 김순애는 거실 한쪽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낡은 식탁볼을 새 것으로 갈아 씌우고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릇을 꺼내 닦았습니다. 냉동고에는 아껴두었던 한우가 해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여자를 데려온다지. 내가 가진 건 많지 않아도 따뜻하게 맞아주자. 여러분,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자식 앞에서는 가장 환하게 웃고 싶고 가장 좋은 걸 내주고 싶은 게 부모 아닙니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남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왔냐? 문을 열자 아들 세준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반듯한 양복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어머니, 아버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선 여인, 강아름. 정남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나 아름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태연히 인사하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세준 씨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경비실에서 쓰레기 봉투를 던지고 뺨을 때렸던 그 여자가 이제는 처음 뵙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정남이 항상 경비복과 모자를 쓰고 있었기에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네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남은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짚히지 않았습니다. 세주는 설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름 씨는 정말 성실해요. 직장도 안정적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요. 무엇보다 솔직한 게 매력이에요. 아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 솔직한 거 좋아해요.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해서 할 말은 다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솔직함과 무례함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사실 멸시의 습관이었죠. 식사가 한창이던 중 아름은 물잔을 들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세준 씨, 요즘 아파트 경비 아저씨들 있잖아요. 정말 기본이 없어요. 지난번엔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니까요. 정남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뺨에 남았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름 씨가 워낙 솔직해서 그래요, 아버지.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정남은 씁쓸하게 밥알만 굴렸습니다. 하필이면 왜 이 여자가. 식사가 끝나고 아름은 아무렇지 않게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세주는 그녀를 배웅하며 웃었고 정남은 그 뒷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정남은 허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 아버지는 속이면 안 되지. 그날 밤 안방. 부인 김순애는 작은 스탠드를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남은 모자를 벗어들고 천천히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정남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아가씨가 그 아가씨더군. 무슨 소리야? 경비실에서 나한테 반말하고 쓰레기 던지고 그날 뺨까지 때렸던 그 여자가 바로 세준이의 약혼녀였어. 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혹시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 아닐까? 아니야. 그 목소리, 그 말투 내가 잊을 수가 없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인은 손을 꼭 모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세준이 앞에서는 그 얘기 꺼내지 마. 애 마음 다칠 거야.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거야? 지금은 아직은. 여러분, 아내의 반응은 현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남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지, 아들을 지켜야 할지. 그의 고뇌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충격을 아내에게 털어놓았지만 돌아온 답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부의 선택은 옳았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켜본 아들은 앞으로 누구의 편에 서게 될까요? 곧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는 오늘도 경비복과 모자를 단정히 갖춰 쓰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정남님, 순찰 동선 확인하시고요. 무전이 잔잔히 울리자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체크리스트를 훑었습니다. 정문, 로비, 지하 1층, 지하 2층, 어동, 비동, 놀이터, 정자. 그의 하루는 이렇게 정확한 순서로 흘렀습니다. 마음만 아니라면 말이죠. 그의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부인 앞에서 내뱉은 말. 그 아가씨가 바로 그 아가씨야. 부인의 손은 그의 손등 위에 얹혔고 현실적인 조언이 조용히 놓였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마. 그 말은 맞았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말. 그러나 오늘의 공기는 그 말이 만들어준 침묵을 더 조용히 울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즈음 정문 옆 화분 하나가 바람에 기울었습니다. 건조해진 흙이 턱끝처럼 벌어지고 길게 금이 갔습니다. 흙이 조금씩 쏟아져 내렸습니다. 정남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쭈그려 앉았습니다. 모자는 이마를 가렸고 그림자는 땅바닥에 쏟아진 흙에 겹쳐 떨어졌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익숙한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저씨, 이런 것도 미리미리 좀 챙겨야죠. 미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강아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비복과 모자, 그리고 낮게 깔린 아저씨라는 호칭이 그녀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습니다. 정남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낮게. 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어제와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광경을 지켜볼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발걸음. 정오를 갓 넘긴 시간,
검은 세단이 단지 입구에서 서서히 멈췄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오세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다 잠시 멈춰 정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번쩍했지만 그 반짝임 뒤에 작은 사람, 경비복과 모자를 쓴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준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경비 아저씨였던 그 뒷모습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뒷모습만으로도 아버지의 체형이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그는 모르게 속삭였습니다. 설마.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장갑 좀 제대로 끼면 안 돼요? 저번에도 그래서 손에 뭐 묻혀서. 강아름의 목소리가 그 뒷모습 위로 쏟아졌습니다. 세준의 시선이 경비복의 어깨를 타고 모자의 챙으로 구분 등의 선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정남은 장갑을 바르게 끼고 흘린 흙을 조심스레 모았습니다. 빗자루 끝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귓속을 간지렸습니다. 비로함과 존엄의 경계가 그 소리 위로 얇게 떠다니는 듯 했습니다. 됐어요. 제가 바빠서. 다음엔 미리미리. 아름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손목에 걸린 얇은 금속 팔찌가 햇빛을 받아 번쩍했습니다. 뭔가를 반사하고 튕겨내는 그 빛이 오늘은 유난히 새까맣게 번졌습니다. 세준은 말문이 막힌 사람처럼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남은 그 장면을 본 줄도 모르고 마지막 흘갈갱이까지 쓰레받기에 모아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모자의 챙이 더 깊게 이마를 덮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도 오늘만큼은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눈이 마주치다. 아버지. 드디어 부르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남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빗자루에 가는 털이 바닥에서 반토막 나간 그림자를 그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모자 챙 아래 아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세준은 몇 발짝 다가왔습니다.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지만 확신은 이미 그의 표정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는 종종 짧고 무겁고 오래갑니다. 정남은 모자를 조금 밀어 올렸습니다. 그제야 얼굴에 골이 나타났습니다. 뺨의 붉은 기운은 거의 빠졌지만 자존의 얼룩은 아직 빛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한다. 세준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질문과 원망, 이해와 미안함, 사랑과 자존을 한 덩어리로 삼키는 몸짓이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남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이 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네가 더는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지켜야 할 건 내 인생이니까. 세준 씨? 어느새 뒤에서 강아름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 커피가 들려 있었고 컵홀더에는 한 손으로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틈이 여유롭게 잡혀 있었습니다. 습관은 늘 익숙한 모양을 남기지요. 아름은 경비복과 모자의 남자를 힐끔 보았습니다. 오늘도 몰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준에게만 웃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왜 그래요? 세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하나의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평생을 낮게 웅크려 아들의 인생을 지키려던 아버지. 또 한 사람은 습관처럼 낮은 일을 눌러왔던 여자. 두 사람 사이에 세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세준은 낮게 말하고 강아름을 향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름씨 먼저 들어가 있어요. 금방 갈게요. 아름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발끝이 유리문을 밀어 열었고 실내 공기와 음악 향이 그녀를 부드럽게 삼켰습니다. 균열의 첫 마디. 아버지 정말 힘드셨죠? 세준의 말은 사과도 위로도 항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침묵의 벽에 뚫린 작은 구멍 같은 말. 그 구멍으로 공기가 오가며 서로의 온도를 처음 실감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정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건 괜찮다. 그런데 그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말이 많아지는 순간 어떤 감정은 값을 잃습니다. 정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괜찮아야 한다.
세준의 눈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강아름의 얼굴이 며칠 전 식탁 위에서 경비 아저씨들을 얕잡아 말하던 그 표정이 오늘 정문 앞 경비복 남자에게 똑같이 흘리던 그 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건 누구였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화려한 프레임이었을까? 그날 저녁 세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오래전부터 여기서 일하셨어요? 수학이 넘어 어머니의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흥, 왜 나한테? 그러자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였어. 자식이 덜 걱정하도록, 자식이 덜 부끄럽도록. 그게 그 사람한테는 사랑이었으니까. 세준은 말없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의 얇은 패턴이 눈앞에서 작은 파도처럼 움직였습니다. 엄마, 나 조금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다음 날, 단지 놀이터 옆 미끄럼 틀에서 아이 하나가 넘어졌습니다. 팔꿈치에 작은 상처가 생기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가 급히 달려와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강아름이 바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건 경비 아저씨가 사전에 정리했어야죠.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여기 관리 제대로 하는 거 맞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정남에게 향했습니다. 정남은 급히 노란 미끄럼 방지 표지판을 가져와 세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엄마에게 소독 티슈를 건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엄마는 고마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아름은 콧방귀를 뀌듯 핸드백을 툭 치켜 올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세준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몰랐던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본 사람의 표정, 알아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균열은 소리 없이 넓어진다. 그날 밤 정남은 경비일지를 쓰다가 펜을 멈췄습니다. 오늘 정문 화분 정리, 놀이터 바닥 미끄럼 조치, 아이 팔꿈치 소독, 민원 1건. 문장 끝에 점을 찍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점이 어둠의 별처럼 보였습니다. 무전기가 짧게 울렸습니다. 경비실 순찰 마치고 들어오세요. 예. 그는 모자를 눌러 쓰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자의 챙은 여전히 이마를 가렸지만 오늘은 그 아래에서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부인의 기척이 먼저 그를 맞았습니다. 여보, 밥 데웠어. 정남은 웃었습니다. 얇고 짧은 웃음. 그러나 그 웃음은 오늘 하루 그가 흔들리지 않고 버틴 증거였습니다. 고마워. 식탁에 마주 앉은 부부는 말없이 국을 떴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치는 소리가 집 안 공기를 타고 가늘게 퍼졌습니다. 부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준인? 조금 생각이 필요하겠지. 그래도 알았겠지.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이쯤에서 묻고 싶습니다. 사랑과 존중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자존, 미래, 가족을 바꿉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한 남자는 오직 그 질문 하나를 붙잡고 밤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지요. 밤늦게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최근 지하 2층 일부 구간 CCTV 프레임 손실 현상 발생. 야간 보안 강화 예정. 정남은 그 문구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프레임 손실 보여야 할 순간이 비어있는 상태.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가끔 프레임이 비어있지. 잠깐의 비어있음이 어떤 이에겐 도둑의 틈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겐 진실의 입구가 됩니다. 정남은 수첩을 꺼내 B-17이라고 적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정의 온도로 천천히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미루지 말자. 이 결정이 앞으로 드러나는 진실을 부르는 신호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침묵의 값이 치러집니다. 아버지의 침묵은 사랑이었고 아들의 침묵은 혼란이었으며 어떤 이의 침묵은 습관이었습니다. 이제 비어있던 프레임에 진실이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 진실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을 바꾸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늦은 밤 경비실. 철컥, 우편함 열리는 소리. 낯선 흰 봉투가 우편함 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습니다. 정남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종이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은 채무 연체 통지서, 이름 강아름. 둘째는 민사소송 서류 사본, 상속 분쟁, 피고 강아름. 세 번째는 단지 출입 기록, 비인가 차량의 반복 출입 기록. 마지막은 오래된 사진. 남자 2명과 술집 앞에 서 있는 젊은 여성, 분명 강아름이었다. 정남은 종이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종이 몇 장이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을 본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정남이 마주한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어딘가 초조한 기색. 혹시 강씨 여기 삽니까? 강아름 씨요. 정남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럴 리가요. 이 근처에서 자주 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채무 문제로 꼭 찾아야 해서요. 정남의 손이 무전기 위에서 잠시 머물렀다가 내려왔습니다. 여긴 아파트 단지입니다. 주민 아니면 출입할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남자는 씁쓸하게 웃더니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사라졌습니다. 정남은 창밖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젠 확실하구나.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아들에게 고백. 다음 날 오후 정남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근처 카페 구석. 사람들 웅성거림 사이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정남은 봉투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세준아, 아버지가 알아본 게 있다. 세준은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아버지, 이게 진짜예요?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단정은 못하지만 냄새가 난다. 세준은 손가락으로 서류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이젠 말해야겠다. 여러분, 때로는 숨기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 큰 균열을 만들기도 합니다. 정남의 고백은 아들을 구하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아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 저녁 세준은 강아름을 만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아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곧 태연하게 웃었습니다. 세준 씨, 이거 누가 보냈어요? 출처도 불분명한 종이 몇 장 이런 걸 믿어요? 세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름은 곧 목소리를 낮추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릴 때 힘들게 살았어요. 빚 때문에, 가족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하지만 전 달라졌어요.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세준은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종이 위 기록과 눈앞의 눈물 사이에서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며칠 뒤, 정남은 순찰 중 지하 2층 계단에 멈춰 섰습니다. 어둑한 빛 속에서 강아름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응, 그 시간 맞춰. B-17쪽으로 들어와. 신호 끊기는 구간이 있으니까 알지? 그녀는 통화를 마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정남은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모자의 챙 아래로 눈빛만이 번뜩였습니다. 관리사무소 보안실. 모니터 화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정남은 담당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왜 이 구간만 프레임이 날아가 있죠? 화이트아웃 현상 같아요. 누가 신호를 교란한 것 같네요. 정남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시각대의 출입 로그를 확인하자 강아름의 카드 기록이 찍혀 있었습니다. 밤 경비실. 정남은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B-17 23시.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모자를 고쳐 썼습니다. 아들아, 이번만큼은 아버지를 믿어야 한다. 여러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익명의 봉투, 사라진 프레임, 수상한 통화, 그리고 출입 기록 속 강아름의 이름. 이 진실은 어디까지 드러날까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와 약혼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곧 폭우의 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밤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서울 한강 위로 몰려온 구름은 도심 빌딩 숲을 짓눌러 마치 숨통을 막는 듯 했습니다. 번개가 번쩍 멀리서 천둥이 터졌습니다. 오정남은 경비실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첩 위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B-17 23시. 그는 무전기를 확인하고 모자를 고쳤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오늘이다. 이제 끝내야 한다. 밤 11시 30분. 지하 2층 주차장. 형광등은 몇 번 깜빡이다가 간신히 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환풍구에서는 빗물이 줄줄 흘러내려 바닥에 물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정남은 B-17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복은 축축하게 젖었고 모자의 챙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멀찍이 또 다른 기둥에 세준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믿어야 할지 여전히 갈등 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다면? 하지만 정말 맞다면? 11시 59분.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운동화 소리, 그리고 이어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강아름과 검은 모자를 눌러 쓴 남자. 남자의 손에는 작은 장치가 들려 있었고 아름은 손목 시계를 힐끗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순간 CCTV 화면이 흰색으로 번쩍하며 사라졌습니다. 철컥. 고급 외제차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 그만둬라. 깊고 단단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정남이 기둥 뒤에서 나왔습니다. 경비복은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자의 챙 아래에서 번뜩이는 시선이 강아름에게 꽂혔습니다. 아름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표정을 가다듬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저씨, 또 오해하시네요. 이건 그냥... 정남이 단호히 끊었습니다. 오해라면 좋겠지. 하지만 왜 당신 출입카드가 항상 CCTV가 끊기는 시간에만 찍히는 거지? 세준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그리고 눈앞의 약혼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름씨 대답해요. 이게 뭐예요? 아름은 눈가에 눈물을 맺히며 세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세준씨, 제발 제 말 들어줘요. 난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건 진심이에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녀의 손끝이 세준의 시계를 스쳤습니다. 반짝 금속이 빛났습니다. 정남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습관은 변하지 않는다. 그 순간 지상에서 천둥이 터지고 환풍구로 폭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물은 바닥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형광등은 깜빡거리다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붉은 불빛이 주차장 벽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남자는 달아나려 했지만 출입구에서 순찰 경찰이 막아섰습니다. 움직이지 마! 아름은 여전히 세준의 손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세준 씨, 제발 날 믿어줘요. 우린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세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두 사람이 겹쳐 있었습니다. 정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세준아, 사랑은 속아도 된다. 하지만 사람을 무시하는 습관에는 속으면 안 된다. 그건 평생을 망친다. 세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름씨 미안해요. 찰칵. 경찰의 수갑이 강아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번졌습니다. 아름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세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자 역시 경찰에 붙잡혀 끌려갔습니다. 주차장에는 빗물과 사이렌 소리,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그림자만이 남았습니다. 세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남은 젖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속는다. 하지만 내 눈이 오늘 조금 더 밝아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아버지와 아들은 빗물 속에서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비는 쏟아졌지만 두 사람의 사이에는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우의 밤이 끝났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속아 넘어가려던 한 남자는 결국 아버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습관처럼 사람을 무시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멎은 새벽, 그 새벽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사라지고 경찰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세준은 주저앉은 듯 벽에 기대 있었습니다. 정남은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경비복과 모자는 오늘 밤
그의 가면이자 방패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족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조금은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정남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준아, 괜찮냐? 세준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 전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남은 젖은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다. 누구나 속는다. 하지만 오늘 넌 눈을 떴다. 그걸로 됐다. 몇 시간 뒤 두 사람은 아파트 옥상에 올랐습니다. 비는 멎었고 하늘은 서서히 여명을 품고 있었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붉은 빛이 스며들며 도시의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세준은 난간에 기대서서 말했다. 아버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경비 일하시는 것도, 돈 때문에 힘드셨던 것도. 정남은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짐을 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었으니까. 그게 내 고집이었지. 세준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전 아버지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제가 더 부끄러운 거였네요. 정남은 고개를 저으며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부끄러움은 깨달으면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사이의 대화는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몇 마디가 평생의 짐을 덜어내기도 하지요. 며칠 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는 안내문 하나가 붙었습니다. 경비원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존중해주세요. 처음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출근길에 주민 한 명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남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지만 곧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어떤 이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단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작은 존중의 말이 모여 세상을 조금씩 바꿉니다. 정남은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남은 집으로 돌아와 부인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주민이 먼저 인사를 하더군. 순애는 미소 지으며 국을 데웠습니다. 당신 얼굴이 달라졌나 보지. 예전보다 당당해 보여. 정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숨을 이유가 없어. 내가 어떤 옷을 입든 나는 아버지고 남편이지. 부인은 그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 많았어. 이제 조금은 마음 놓고 살아도 돼. 정남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모자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눈물이 오늘은 거실 조명 아래 선명하게 반짝였습니다. 아들은 늦은 밤 아버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남은 책상 위 수첩을 덮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괜찮다. 넌 어떠냐? 세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든 제겐 자랑스러운 아버지예요. 정남의 눈이 젖었습니다. 그 말 평생 듣고 싶던 말이었다.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비싼 옷에서? 화려한 직업에서? 아니면 약한 이를 대하는 태도에서일까요? 50억짜리 집에 살던 오정남은 경비복을 입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뺨에 남은 붉은 자국은 결국 한 가족의 삶을 지켰습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옆 사람에게 건네는 작은 인사, 작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정남 또는 오세준과 같은 입장이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